자, 이제 우리 2교시 보실 건데, 여러분들 그 게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뭐 한 10초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다들 합격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규범,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관세법은 무역규범 파트에서는 뭐 거의 FTA하고 환특법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강력한 파트,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미 뭐 다들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근데 공부를 했다고 해서 좀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쪽이 이 무역규범 파트예요. 특히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도 문항수가 그렇게 막 관세법에 비해서는 크진 않거든요. 한 11문제, 12문제, 1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대외무역법도 법이고 관세법도 법이고, 그 다음에 FTA 특례법, 그리고 환급특례법, 전부 다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투입하는 시간 대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그게 좀 못하셔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법이라는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무역규범 파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무역규범에서 우리가 과락만 안 나오면 다른 파트에서 점수를 뭐 80점, 90점 맞아가지고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안 나오면 안 돼요. 막 45점, 이거는 과락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 이거를 보완하려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점 이상은 그래도 목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역규범, 관세법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한 문제가 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른 문제의 보기들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 구역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기납증, 분증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과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가격이 어떤 내용이었죠? 과세 가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금액에다가 세금을 계산을 할지가 조금 막막해요. 예를 들어서 물품 가격이 100원이다. 근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운송비가 20원이다. 근데 한국 내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수입항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가는 데에 들어가는 내륙 운송비가 10원이다. 뭐 보험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물품 가격에다가 세율 몇 % 곱하면은 그게 세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CIF 기준이었습니다. 수입항 도착하는 금액이고요. 이 CIF 금액에서 수입국 내륙 운송은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어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과세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가세, 그래서 요거 add value룸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얘가 뭐죠?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즉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죠. 물품의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액은요, 관세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과세 가격에다가 물품별로, 그 물품의 특성별로 관세율이 다 다르게 들어가죠. 뭐 기본세율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할당 관세율 아니면 뭐 FTA 세율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세율이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관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종가세, 즉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물건 구매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품 가격에 따라서 10%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은 종가세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종량세예요. 량, 수량, 중량, 이거에 따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라는 거고, 이거를 관세액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관세율표라는 그 표를 보면은 이 종량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당 관세가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한 개당 관세는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10개를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는 얼마예요? 1,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종량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고, 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물품은 영화용 필름이 대표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요 관세를 구하는 방식이 나와 있죠. 종가세 기준으로 해서 과세 가격은 CIF 기준, 그래서 수입항에 도착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입국의 내륙 운송 금액들은 CIF 금액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CIF 금액을 주면서 CIF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죠. 문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품 가격은 얼마, 운송비는 얼마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CIF 금액에 언급되지 않는, 그 포함되면 안 되는 금액들도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발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금액이 과연 수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입국까지 도착하는 시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시점이죠. 여기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CIF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돼요. 어떤 금액이 수입항에 도착해서 수입국 내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CIF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꼬아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CIF 금액을 내주는 게 아니라 DAP 금액을 내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국 내에서 물품이 인도가 되는 거잖아요. 수입항에 도착해서 특정 장소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는 이 내륙 운송 구간이 있죠. 이때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DAP 금액에서 목록을 찾아가지고 수입국에서 발생한 금액들을 빼주면 바로 뭐가 돼요? CIF가 되는 거죠. CIF 금액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예시로 수업 시간에 풀어보셨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셔야지만 익숙해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그냥 구두로만 들었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문제에 딱 정면으로 닥쳤을 때에는 이게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 이 과세가격 구하는 것도 물품 대금, 보험료, 운송비. 근데 여기는 제가 예시만 드러났지만 만약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이 더 있다. 그럼 여기다가 다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할인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제돼야 되는 금액들,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문제는요, 거의 한 80%, 90% 이상은 관세를 구하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이거는 뭐 우리 시험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결국엔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다 전가가 되거든요. 중간에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나라에다가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도요 마찬가지로 과세 가격을 구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몇 %예요?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관세율은 다르지만 부가가치세는 10%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를 과연 어떤 금액에다가 곱해야 되느냐? 이 금액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거 요걸 잘 보세요. 뭐가 처음에 들어가요? 관세의 과세 가격. 거기에 추가로 관세를 더해주래요. 우리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구했죠. 즉, 이 관세의 과세 가격은 관세에다가 더해져야 돼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가격을 구하려면.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 10%를 곱해주면 부가가치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관세, 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 다 더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가 있는데 관세, 과세 가격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그 부가가치세가 0%인 경우도 있어요. 면세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과일, 생과일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이 됐다라는 의미로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걔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표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나와요, 얘가.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보셨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는 복습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리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고 이게 순위가 총 7순위까지 있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순위 세율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간 다 쓰여요. 우리가 덤핑 방지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특정국 물품 관세, 특별 긴급 관세, 상계 관세, 조정 관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세율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을 좀 덜 낼 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덤핑 방지 관세가 30%다. 근데 기본 세율이 뭐 10%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본 세율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일단 1순위 세율들은 무조건 가장 우선해서 적용하는 개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일단은 부과가 되면은 기본 세율에 추가해서 부과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얘들은 일단 나오면은 가장 우선해서 적용된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얘는 FTA 세율입니다. 우리 FTA는 정말 많이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을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수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뭘로 증명했었어요? 원산지 증명서로 증명을 했었죠. 이게 영어 명칭은 Country of Origin이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C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FTA 세율은 2순위예요. 그리고 적용 방법은 3, 4, 5, 6, 7, 즉 이 뒤에 나와 있는 세율들보다 낮다라고 한다면은 우선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종
순위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적용 방법도 중요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7순위까지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3순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뒤에 보시면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가 간단해요. 그리고 1순위, 2순위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편입니다. 특히 2순위는 FTA 세율이다. 그 다음에 1순위는 요거 덤보긴 특특상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한데 3번이 엄청 많죠. 얘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1번, 2번, 4, 5, 6, 7 얘들을 외우고 나머지는 3순위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율들이 있고 특히 이 편익관세, 편익을 그대로 그냥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국가들한테 우리가 편익을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너네 우리가 혜택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 국가는요. 해당 편익관세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FTA 세율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합의한 거죠. 협정을 맺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FTA 세율을 적용 안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국가에서 막 항의를 해요. 왜 안 하냐? 이렇게. 근데 얘는 일방 국가가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갑자기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에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근데 3순위 세율은 조금 나눠질 수가 있어요.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이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보다 우선 적용하고 4, 5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세율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잘 구별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순위 보셨을 때 조정관세 나와 있었죠? 여기에도 1순위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4순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1순위도 들어가고 4순위도 들어가는구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어떤 뭐 과일이나 열대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수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막 그 시기에 많이 소비하고 먹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좀 세율을 낮춰가지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계절관세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할당관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디어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할당관세 해가지고 세율을 0%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채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뭐 예를 들면 IT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고 잠정관세, 그 다음에 기본관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딱 주고요. 자, 1번. 문제 타이틀 자체가 그거예요. 다음 중 가장 우선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품 금액을 줘요. 그리고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쉽게 얘기하면 과세 가격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관세가 몇 %가 적용되느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세율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율 1번 덤핑 방지 관세 몇 %, 그 다음에 뭐 조정 관세 몇 %, 그 다음에 3번에 할당 관세 몇 %,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이 적용 방법에 따라서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세율들을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얘네가 먼저 적용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순위 세율을 아예 안 넣어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세율 자체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1순위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2순위 FTA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FTA 세율도 없다?
그럼 또 3순위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제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면은 보세구역 자체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보세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뭐 하려는 목적? 일시 장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고요. 장치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월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은 이 통관하려는 물품을 뭐 하려고? 검사하기 위해서 세관에다가 혹은 세관에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에다가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세관장이 정하는 구역이고 특히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장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세구역이라고 할 때에는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이렇게 5가지가 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재밌는 게 이 타이틀만 보면요.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낌이 와요. 창고에 우리가 뭐 하죠? 물품을 보관해 놓는 거죠. 얘 말 그대로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 공장, 우리가 공장에서는 물품을 만듭니다.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세 공장에서는 외국 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거나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이와 비슷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보세 전시장, 얘는 뭐 사실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전시장에서는 뭐 박람회, 전람회 이런 것들의 운영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고 그 다음에 보세 건설장,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것도 보세구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사용해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 판매장, 얘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여기 중에서 최근에는 뭐 해외에 많이 못 가서 잘 들을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얘는 쉽게 얘기해서 면세점입니다. 보세 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면세점 들어가서 물건 구매한 다음에 그 곧바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은 해외 나갈 때 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세 판매점은 면세점하고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보세구역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특허 기간이에요. 특허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세 전시장과 건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일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를 몇 년까지? 10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 조항이 이거 중요합니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당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그 타이틀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건설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장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한다.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한다. 우리가 뭐 박람회를 예를 들면 얘들이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경우 없죠. 전시회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다 막 한 3년, 2년, 짧으면 1년 혹은 반년 이런 식으로 짧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상. 근데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은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입 물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관에서 그 물건들을 다 보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입항지, 어디 뭐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이런 데 가보면 그 세관 주변으로 해서 창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짧게 한 5년만 주고 끝내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장, 건설장도 그렇게 보시고, 근데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 공사를 하려면 10년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번에 나와 있었고요. 이거는 특허 기간은 좀 쉽게 얘기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장치 기간이 나와 있어요. 각 보세 구역별로 물품을 얼마나 장치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 창고하고 나머지 보세 구역하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비축 물품이 아닌 경우, 그리고 통틀어서 비축 물품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비축 물품이 아닌 외국 물품, 그리고 비축 물품이 아닌 내국 물품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얘도 보면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괄호 안에 보시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외국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조금 따져보게 되면 이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 물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국 물품보다는 얘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축 물품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비축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보세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과 동일하다. 특허 기간 어디 있었어요? 우리 2번에 특허 기간 나와 있었죠?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내거래 증명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납증하고 분증, 요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죠? 기억도 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역규범 관세법 파트에서는 환급특례법, 그 다음에 FTA 특례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얘는 결국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상태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하고 제조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있고 해외로부터 물품이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세 가격이 얼마인지 관세율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납부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해당 물품이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얘는 해외로 나가버렸으니까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납부를 했죠. 얘는 수출될 때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을 그럼 어떻게 증빙할 거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에 따라서 각각 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그래서 줄여서 얘는 분증, 기납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분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일까요? A라는 사람이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을 만들 사람 B한테 그냥 그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아무런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품을 넘겼을 때 본인이 수입했을 때 납부한 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뭘 제시하는 거예요? 분할증명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또는 그대로 수출 물품의 생산자, 여기서 말하는 B가 되겠죠. 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중간 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뭐 B도 마찬가지로 공급업자라고 한다면 중간 생산자가 될 겁니다. 양도한 경우나 기납증 발급 대상 물품을 양수한 자가 어쨌든 구매한 상태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뭐가 사용이 된다? 분할증명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납증이 사용되는 경우죠.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수입을 한 당사자가 해당 물품에 어떤 제조나 가공을 해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거죠. 그럴 때 공급하면서 본인이 최초에 납부했던 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입니다. 이 분할증명서, 그 다음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는요, 실제 서류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게 샘플까지 같이 언급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기납증은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을 생산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언급이 되어 있죠?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수입된 원재료와 중간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중간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그래서 얘네들은 제조 가공이 들어가고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공급할 때 사용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역 규범까지 내용이 쭉 끝났어요. 이게 무역 규범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내용 자체도 어렵고 실제 시험도 좀 난해하거든요. 우리가 1교시를 처음 딱 보실 때 무역 규범 파트가 먼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무역 규범에서는 앞에 대무역법 문제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무역 규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대무역법 말고 관세법을 먼저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대무역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관세법보다.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나는 대무역법이 더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무역법 먼저 푸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순서까지 제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무역 결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몇 마디 드리면 이 시험 보실 때 우리가 160문제잖아요. 실제 이론 수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160문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뭐 점수로 봤을 때는 한 85점 정도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좀 잘 하신 거고 아니면 90점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아니면 이 파트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는 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아는 문제 같아. 근데 답이 한 번에 안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미련 갖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문제가 한 교시에 80문제거든요. 근데 90분 동안에 이 80문제 다 풀고 OMR 카드에 체크까지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당 1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특정 문제, 한 문제에 5분을 썼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맞출 수 있는 내 문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번 딱 봤을 때 이거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일단 넘기세요. 한 번에 안 나오면 넘긴다. 요거는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무역 결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심 그리고 신용장 거기다가 팩토링, 포페이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역 결제 부분도요. 많은 부분에서 무역 영어 파트하고 연동이 있죠. 무역 영어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언급이 돼요. 특히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 얘는 UCP 600에 해당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용장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보이시는 요것만 하더라도 무역 결제 파트, 무역 영어 파트 이렇게 해서 한 거의 반은 나와요.
조금 과장해서 한 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오늘은 제가 추심하고 신용장에 대한 거래 절차들을 또 같이 한번 그려드리고 각각의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아셔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딥하게 심도 있게 파시면 됩니다. 자, 먼저 추심과 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인, 지급인, 추심은행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영문 텍스트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한번 보면 이 추심 같은 경우에는 그 뜻 자체가 돈을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코텀즈에서도 뭐하고 연결됐었냐면 인코텀즈 조건별로 운임이 후불인 경우가 있고 선불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이 미리 지급됐다,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됐다라는 뜻의 프리페이드라고 언급이 됐고요. 나중에 물품, 운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후불 조건, 콜렉트였죠. 그래서 이 콜렉트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처럼 추심은 돈을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추심 의뢰인, 얘가 셀러하고 바이어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셀러에 해당이 되겠죠. 이 추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추심 의뢰은행에다가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급인한테 돈 받아다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증거 서류 없이, 근거 서류 없이 그냥 돈 받아달라고 하면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셀러하고 바이어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추심 의뢰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선사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선적을 하게 되면 발행되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 있죠. 이 선화증권을 바이어가 가져가야지만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BL을 받기 위해서 바이어는 물품 대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기본 컨셉이었고, 이 BL하고 추심 의뢰인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환어음. 우리 환어음은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 거죠. 이 뒤쪽에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BL, 그 다음에 인보이스, 이런 여러 가지 선적 서류들을 환어음하고 같이 해서 추심 의뢰은행 쪽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리미팅 뱅크한테. 그럼 이 리미팅 뱅크는 본인은 지금 이 추심 의뢰인, 즉 수출국에 위치해 있으니까 수입자하고는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 연락을 해요? 수입자하고 관계가 있는 수입국에 위치해 있는 은행, 얘의 명칭이 추심은행이 되는 거죠. 이쪽에다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좀 받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심 의뢰인한테 전달받은 BL과 환어음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 추심은행은 지금 BL, 그 다음에 환어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추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DP 조건, 하나는 DA 조건. DP 조건은 서류를 주면서 뭘 받겠다? 페이먼트, 대금 결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DA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주면서 뭘 받겠다? 인수의 행위를 받고 나중에 대금 결제를 받아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DP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추심은행이 BL과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전달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DP 조건에서는 추심은행은 대금을 받으면 다시 어디에? 추심의뢰은행한테 보내주고 추심의뢰은행은 이 금액을 추심의뢰인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급인은 이제 BL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품이 본인 앞에 도착해 있으면 운송인 혹은 선사하고 얘기를 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특히 이제 DP 방식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DP at site, DP 사이트 조건. 그 다음에 하나는 DP 유전스 조건.
얘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류를 주면서 대금을 받는 조건이에요. 근데 DP 유전스 조건은 뭐였죠? 우리가 기한부 DP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혹은 뭐 한 30일, 60일, 9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추심은행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인에게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DA는 뭐예요? 서류를 제시해 주면서 얘한테 일단은 acceptance, 인수의 행위만 받는 거예요. 인수의 행위를 받고 나서 나중에 30일, 60일, 90일, 120일 이건 예시고 보통 30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요. 뭐 60일, 90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제가 내용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DP하고 DA 조건만 딱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더 선호하는 조건은 뭘까요? 매도인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DP가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못 받으면 서류도 안 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물건은 바이어에게로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DA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가 DA, 즉 acceptance를 하고 나서 BA를 받아가요. 돈을 안 준 상태로. 그리고 본인이 물건 찾아가지고 막 쓰다가 나중에 돈 줘야 될 때 갑자기 폐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추심 의뢰인 셀러는 돈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추심 의뢰인, 즉 셀러 입장에서는 DP 거래를 선호하고요. 지급인, 즉 바이어 입장에서는 DA 조건을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충안이 뭐예요? DP 유전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 신용장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신용장 자체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신용장 절차도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자, 이 개설 의뢰인이 먼저 이제 이 신용장에서는 돈을 주겠다라고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설 의뢰인, 우리가 명칭이 applicant로 들어가 있고, 이 개설 의뢰인이 특정 은행, 즉 수입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은행에게 신용장을 만들어달라, 개설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설 은행은 신용장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뭐 일단 신용장 상단부에는 뭐 수익자가 누구다, 개설 은행이 누구다, 어플리컨트가 누구다, 이런 내용들을 다 써줍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는 다 그런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중간부터는요, 요구 서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려면 BL을 몇 통 준비하고 인보이스를 몇 통 준비하고 뭐 이러한 서류 조건들이 쭉 언급이 돼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충족시켰을 때에는 내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보증해 주는 게 신용장인 거죠. 대금 지급을 확약해 주는 겁니다. 확약. 자, 그러면 이 개설은행도 수입국에 위치해 있으니까 수출국에 위치해 있는 특정 은행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한테 수익자에게 해당 신용장을 보내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수익자, 즉 얘가 셀러죠. 일반적으로 이 베네피셔리가 신용장을 수령하게 되면 그 안의 내용에 따라서 서류를 발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BL을 어떻게 발급하느냐, 여기에서 명시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온보드 BL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물품의 선적을 요청을 할 때 그 내용대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막 다 갖춰가지고 필요하다면 환원까지 갖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쪽에 위치해 있는 이 지정은행, 노미네이티드 뱅크한테 서류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미네이티드 뱅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거는 해당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신용장에 보면 이 신용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b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해당 신용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지급, 인수, 매입, 여기 아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급, 인수, 매입 세 가지 신용장 종류가 있고요. 이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분화해서 at 사이트, 그 다음에 deferred paymen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과 인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쳐가지고 hono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입은 그냥 negotiation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용장 사용 방식에 따라서 지정은행의 명칭도 그거에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정은행 중에서 매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받은 서류를 매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매를 하면서 돈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얘가 개설은행 쪽에다가 서류를 제시를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당사자를 조금 더 볼게요. 이 개설은행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을 믿고 미리 물건도 보내고 서류도 보냈는데 개설은행이 좀 신뢰도가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등장하는 은행이 바로 확인은행, 컨퍼밍 뱅크였습니다. 신용장에다가 확인을 찍어주는 은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익자 옆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요. 신용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 때? transferable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신용장을 양도할 수가 있고 다른 용어들, 예를 들어서 assignable이라든지 아니면 transmissible 이런 용어들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트랜스퍼러블만 가능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럴 경우에 이 제1 수익자가 다른 수익자인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가 있었고요. 분할 선적이나 아니면 분할 어음 발행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2 수익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든 조건들은 원래의 신용장하고 똑같아야 돼요. 다만 조금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 제1 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요. 본인도 뭔가를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용장 이거 조건 맞췄을 때 100원 주겠대요. 그럼 얘가 100원짜리로 신용장을 지금은 그냥 한 명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게 조금 더 편하니까. 자. 한 명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한테 신용장을 금액을 100원으로 해가지고 넘기게 되면 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약을 본인이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신용장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원이 아니라 90원으로 줄여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하는 의미는 신용장 금액이 줄어들면서 뭐도 줄어들어야 돼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 감액되는 거 이런 것들 따로 한번 정리를 했었고 대신에 늘어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increase 될 수 있는 게 보험 부보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험 부보 비율은 CIF나 CIP 금액의 110%인데 100원에다가 곱하기 110%를 하면은 110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넘겼어요. 그럼 90원에다가 110% 곱하면은 얼마예요? 99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110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혹은 줄여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게 해서 뭐 122나 123%로 넘기게 되면은 이 금액이 110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구분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팩토링하고 포페이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판매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구매자한테 물어보죠. 너 결제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는데 얘가 나중에 외상거래 하겠대요.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이 구매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신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 힘든 거죠. 그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수출 팩터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출 팩터는요, 수입 팩터 쪽한테 연락을 해서 이 바이어, 구매자의 신용 한도가 얼마까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한도를 승인을 해주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판매자는 이렇게 신용 한도가 나온
내용을 신뢰를 해서 그 정도 금액까지는 외상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출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만기라든지 혹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팩토링의 핵심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 포페이팅을 한번 볼게요. 포페이팅은 저 팩토링하고 조금 다르죠. 팩토링은 뭔가 먼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포페이팅은 이 포페이터가 위험 부담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판매자는요, 구매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뭐가 생겨요? 물품을 보내주게 되면은 매출 채권이 생기거나, 매출 채권은 누가 발행하죠? 구매자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환호음, 이거는 누가 발행해요?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그 서류를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 수입자의 은행에다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입자 은행이 해당 서류에다가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라고 해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류에다가 아발이라는 표시를 찍어가지고 판매자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구매자는 신용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하고 신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거 오래 들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특히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뭐 최장 10년까지 가니까 10년 동안 돈 안 받고 계속 기다리기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 물건을 빨리 판매해가지고 돈 받아서 그 다음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포페이터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자, 이거 내가 100원 받을 수 있는 건데 95원만 줘. 그리고 95원을 먼저 받고 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100원을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발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혹시 나중에 이 은행에서 혹은 이 구매자가 만기에 돈을 안 줬어요. 포페이터한테. 그래도 판매자한테는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소구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무소구인 경우도 있고 소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구는 뭐예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의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페이팅은 그 자체로 무소구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면은 팩토링은 일단은 금액이 좀 작은 거, 적은 금액, 그리고 기간이 외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 보통 1년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이내에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팩토링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이 넘어가는 것들,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그리고 금액이 더 큰 거, 이런 것들은 포페이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무신용장 방식은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선지급 방식에서는 사전 송금, 돈을 주문하면서 보내주는 거, 요 주문시 지급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물 상환도 COD, 그 다음에 서류 상환도 CAD, 요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추심에서의 DP 조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지급 방식에서는 사후 송금 방식, 그 다음에 인수인도 조건, 방금 추심에서 보셨던 DA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산 계정 같은 경우에는 네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계 처리하는 거. 이렇게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하는 거고, 특히 이 청산 계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본사 그리고 지사 간의 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반 수출자하고 수입자 관계에서는 불안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뭐 6개월치 혹은 1년치 물품 대금을
그냥 그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어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환어음 Bill of Exchange에 대한 샘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필수 기재사항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발행일, 그 다음에 만기 표시, 유예기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어음의 문헌 표시, 무조건 지급위탁, 문헌 수취인, 지급인, 발행인의 기명, 날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는 금액도 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문자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언제 있느냐? 90일이다.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pay to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물품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취인이에요. 그래서 the order of 서울뱅크, 한국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누구에게 돈을 주래요. 어쨌든 수취인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가 수취 문헌이죠. value received. 그 다음에 account of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수입자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account of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관련된 조건들, 뭐 신용장 번호라든지 신용장 발행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해당 환어음상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지급인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해당 환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의 정보가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샘플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교재 통해서 보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외환 실무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볼게요. 근데 이 외환 실무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쫙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풀어보셨던 문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이거는 지극히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냥 접근만 하시면 돼요. 자, 행사 가격이 1,200원인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원 환율이 1,190원으로 하락을 했대요. 우리 콜옵션은 어떤 권리예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00원을 주고서 1달러를 샀는데 하락이 됐대요. 1달러에 1,190원이 된 거죠. 더 줄었죠. 그러면 굳이 이 1,200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행사를 안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가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out of the money가 되는 거죠. 왜? out of the money, 즉 외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옵션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옵션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in the money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옵션을 쓰지 않는 게 더 이익이니까 옵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외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외가격 중에서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현물 환율 1,000원, 달러 3개월 금리 3%고 원화금리가 5%다. 그리고 3개월 선물 환율은 얼마인가? 이거 우리 여러 번 풀어보셨죠? 이거는 이 공식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물 환율이 1,000원이었죠. 1,000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현물 환율을 써주고, 그 다음에 피고시하고 고시통화 각각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들어가 있고, 개월수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12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건 2%니까 여기 하면은 20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해갖고 4분의 1 하면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0원에다가 5원을 더하면 1,005원.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요것도 쉬워요. 우리 엔화 차입금을 보유한
A 기업인데요. 엔화가 약세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차입금은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세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엔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돈을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어떤 관리 기법을 사용하면 돼요? 돈을 나중에 줄 거. 레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 뭐 매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줘야 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시기를 일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네팅 같은 경우에는 줄 돈하고 받을 돈하고 상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리딩은 미리 좀 땡겨가지고 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대내적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외적 관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물 환이라든지 아니면 환 변동 보험 있죠? 이렇게 외부의 요건들을 따와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USD의 하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미 달러화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달러화의 약세는 곧 원화의 강세, 미 달러화의 강세는 원화의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 미 달러화를 사용하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세 하락이고, 미 달러화의 버블 거품이 꼈대요. 그럼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신흥시장의 강세, 다른 시장들이 조금 치고 올라가면 미 달러화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3번의 타통화의 약세는 미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다 한번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Q&A 시간을 조금 가질 건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글씨가 조그맣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네, 세율 지금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거는 추가 부가 항목은 그렇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2개 주신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그 다음에 특별 긴급관세,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 이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물품을 좀 타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중국 물품으로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문제가 나중에 이제 푸시다 보면, 실제 시험 푸시다 보면은 지치실 거예요. 이게 160문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내가 좀 더
잘 맞춘다. 아니면 조금 더 깊숙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오늘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수로만 따지면 열흘이 남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열흘까지 열흘 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면은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사실 뭐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우리 오늘 수업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기본 이론서라든지 아니면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언제든지 주시면 돼요. 질문. 그래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그 질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열흘 동안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